미국 의학연구원이 의술로 유명한 독일 베를린까지 가서 한국 최고를 외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연 시작합니다. 방 안은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어요. 저는 강단에 서서 베를린 대학의 웅장한 강의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축 양식은 고전적이고 높은 천장과 화려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죠. 제가 보통 강의하는 뉴욕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강의실과는 사뭇 달랐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외국에서 군중 앞에 서는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번 순간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로널드이고 의학 연구 강사입니다. 제 일은 저를 세계 곳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여러 도시에서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제 연구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최첨단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강연 주제는 한국이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제 경력은 여러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어요. 의학적 관행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정부가 의료 정책을 어떻게 다루는지, 환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지켜보았죠.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빠른 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들이 결여하고 있는 효율성과 인간적 배려를 균형 있게 잡아내는 독특한 방식 때문이었어요. 깊은 숨을 내쉬고 강연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을 지구 반대편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이 나라는 여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정립된 의료 시스템 중 일부를 능가한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는 큰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청중 중 몇몇은 노트를 적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119에 전화를 걸면 의료팀이 5분, 심지어는 그보다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안정시키고 20분 안에 최첨단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죠.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이 이 말을 곱씹을 시간을 주었어요. 이제 베를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비교해보죠. 여기서는 관료주의와 서류 작업이 종종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모든 초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을 이어가자 방 안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독일 사람들은 그들의 의료 시스템에 자부심이 있고 저는 그들 앞에서 더 작은, 멀리 떨어진 나라가 더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의 의료 혁신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은 첨단 의료기술부터 보편적 의료보장까지 의료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유지하면서도 단순히 돈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도록 하고 있죠. 청중 중 일부는 제 비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고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특히 의료와 같이 개인적이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뿌리내린 신념에 도전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은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해요. 앞줄에 앉은 한 젊은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아마도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그는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 성공이 대부분 다른 나라와의 협력 덕분이라는 점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중국과의 협력 같은. 그건 꽤 공정한 질문이었고 제가 여러 번 들어본 질문이기도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지점을 인정했어요. 한국은 분명히 국제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그들은 의료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과 협력했죠. 하지만 한국이 놀라운 점은 그들의 의료 성공이 대부분 자국의 성과라는 겁니다. 그들의 정부는 의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단순히 아이디어를 수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구에 맞는 방식으로 혁신하고 적응시켰어요.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설득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모든 사람을 바로 설득할 필요는 없었어요. 제 임무는 그들이 생각하도록 하고 그들의 가정을 도전하는 것이니까요. 강연을 계속하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한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와 함께 호기심도 생긴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의자에 몸을 더 기울였고 몇몇은 더 열심히 필기를 하며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로봇 수술 시스템부터 AI 기반 진단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최신 기술을 갖춘 병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단 뒤에서 약간 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정말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그들의 환자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들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데 중점을 두도록 교육받습니다. 기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적 연결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이죠. 청중들은 그 말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을 곱씹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려운 부분은 끝났다고 느꼈죠.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봤어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었지만 방 안의 에너지가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때였어요. 한국의 의료 접근 방식이 단순히 존경할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고 어쩌면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시간이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저는 목소리를 약간 높이며 말했어요.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처럼 의료를 우선시한다면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환자가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신속하고 저렴하게 세계적인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이상 불신의 긴장이 아닌 가능성을 고려하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요약했어요. 그들의 기술 발전, 보편적 접근에 대한 초점, 그리고 인간적인 돌봄에 대한 헌신. 제가 마치자 정중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몇몇은 일어섰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었어요. 강단에서 물러나는 순간 만족감을 느꼈어요. 오늘의 강연은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보람 있는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 이상으로 저는 대화를 불러일으켰고 어쩌면 변화를 영감으로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베를린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가장 완벽한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해질녘의 황금빛이 활주로를 감싸고 있을 때 저는 서울에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베를린에 이어 서울까지의 여정으로 인하여 몸은 피로에 짓눌려 있었지만 머릿속은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오르며 활기를 띠고 있었죠. 몇 차례의 강연을 마치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통찰을 나누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은 상상 이상으로 깊고 뜻깊은 것이었어요. 좌석에 기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서울에서 겪었던 일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바쁜 외상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토록 극찬했던 효율성과 돌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이 제 마음 깊숙이 흔들리게 할 사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서울에서 가장 붐비는 고속도로 중 하나에서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몰려들었어요. 병원 직원들은 바로 행동에 나섰고 저는 생가사가 교차하는 이 치밀하게 조율된 장면을 보며 한 발짝 물러나 관찰자로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응급실은 의식을 잃은 사람들,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외상팀은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혼란은 없었어요. 모든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교향악단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악기 대신 의료도구를 사용하고 음악 대신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전에도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상황을 본 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에는 기술이나 절차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인간적인 무언가였어요. 그러던 중 그녀가 도착했어요. 그녀가 응급실로 들어오는 장면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피로 뒤덮인 얼굴과 팔 찢어진 옷. 하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였어요.
갓 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는 의식이 없는 듯 했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아이를 꽉 안고 있었어요. 마치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요. 저는 그 광경에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어요. 외상팀은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며 손을 움직였어요. 상처를 싸매고 생명 징후를 확인하며 수술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기술적인 능력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들은 부드럽게 말을 걸며 안심시켰어요. 그녀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도요. 한 간호사는 아기를 그녀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 소중하게 안았어요. 그들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연민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그녀의 목숨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의 아이도 소중하다는 것을요. 저는 숨을 참으며 의사들이 그녀를 치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많은 피를 흘렸고 부상은 심각했어요. 한순간 그녀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의사의 얼굴에 드러난 긴장감을 볼 수 있었고 그의 턱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으며 손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생명 징후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그 방을 가득 채웠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렸어요. 의사들은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고 아기를 안고 있던 간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해냈어요. 그녀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의학적 승리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순간을 함께하며 그녀를 환자가 아닌 사람, 어머니로서 대했어요. 응급실 한쪽에 앉아 혼란이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저는 항상 의료가 효율성에 관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환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료는 인간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마주하고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에 있어요. 당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죠. 저는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혁신과 발전을 수없이 보았어요. 하지만 그 서울의 외상센터에서 목격한 것은 교과서나 연구 논문에서 배운 것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따뜻했어요.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스템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할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서서히 멀어져 가는 서울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감탄에서 오는 무거움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제 지식과 전문성을 나누기 위해 왔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타인을 진정으로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 어머니와 아이, 그들을 구한 외상팀, 그들의 얼굴에 담긴 조용한 결의, 모든 것이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제가 서울의 응급실에서 본 그 장면은 제게 큰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제가 의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정책과 시스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그들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연결되고 그들에게 그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비행기의 잔잔한 소음에 몸을 맡기며 조용히 반성에 잠겼어요. 뉴욕까지의 비행은 길었지만 그곳에 도착하면 저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는 단지 제도가 아닌 진정한 인간적 돌봄을 목격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관점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목격했어요. 서울의 병원에서 한 어머니의 눈에서, 그리고 의료가 진정 무엇인지 아는 팀의 손길에서요. 서울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이후 저는 의료에서 인간적인 접촉의 힘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들을 돌봐주는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능력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누군가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였어요. 마리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늘 화려할 거라 상상했어요. 국제여행의 매력에 끌렸고 나라를 넘나드는 스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업의 현실이 그녀를 조금씩 지치게 만들었어요. 긴 시간 불규칙한 스케줄, 그리고 승객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죠. 마리는 거의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며 세계 곳곳을 오가는 노선을 담당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녀는 예전의 설렘 대신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었어요. 까다로운 승객들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되었고, 낯선 호텔방에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쌓이면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이 일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만큼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의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서울에서의 경유 중이었죠. 이 도시는 그녀의 비행 경로에서 자주 들르는 곳이었고, 그녀에게는 그저 지나치는 많은 도시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모든 것은 브뤼셀에서 서울로 가는 일상적인 비행 중에 시작되었어요. 마리는 한국 승무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승객들이 탑승을 시작할 때부터 그녀는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우아하게 움직였고 항상 미소를 유지했어요.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였죠. 그 미소는 불안한 승객들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마리는 수년간 여러 나라의 승무원들과 함께 일해왔지만 한국 승무원들의 태도는 뭔가 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음식이나 담요를 나눠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승객들과의 소통에서 세심한 배려를 보였어요.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작은 제스처 하나도 놓치지 않고 조용히 사려 깊게 대응했죠. 그러나 마리의 인생을 바꾼 순간은 비행기가 서울로 착륙을 준비할 때 찾아왔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하자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승객들은 착륙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웠어요.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격렬해졌고 승객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며 원망스러운 눈길을 보냈죠. 마리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어요. 아기들은 하강 중 압력 변화에 자주 반응하며 울기 시작하고 이를 진정시키기란 쉽지 않았죠. 보통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우는 아이와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속수무책으로 느끼곤 해요. 그 아기의 어머니도 아기를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부드럽게 흔들었지만 울음소리는 더 커질 뿐이었죠. 마리는 그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고 주변 승객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엿보였어요. 마리가 도움을 주기 전에 한 한국 승무원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조용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안아주겠다고 제안했죠.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기를 그녀에게 건넸어요.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승무원의 평온한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아기의 등을 두드리며 부드럽게 흥얼거렸어요. 몇 분이 지나자 아기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고 곧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죠. 마리는 이 모든 과정을 기내 앞쪽에서 지켜보았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변화했어요. 단지 그 승무원이 아기를 빠르게 달랬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보여준 연민과 배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동안 보여준 차분함과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그 안에는 조급함도 짜증도 없었어요. 오직 진정한 친절이었죠. 그것은 마리에게 승무원이 되기로 했던 처음의 이유를 떠올리게 했어요. 처음 몇 년 동안 그녀에게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단순히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와 좌절 속에서 그녀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승무원은 잠든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고 어머니는 고마움에 가득 찬 눈으로 미소 지었어요. 승객들도 긴장이 풀리며 기내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머니는 승무원의 손을 꼭 잡았고 말없이 전한 감사의 마음은 그 어떤 말보다도 크게 다가왔죠. 비행기가 마침내 서울에 착륙할 때 마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방금 목격한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기술이나 전문성이 돋보인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한 친절의 표현이었지만 그 어머니와 아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리는 깨달았어요.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를 제공하고 까다로운 승객을 관리하거나 엄격한 스케줄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들을 돌보는 것이었죠. 그것은 길고 짧은 여정 속에서 그들의 여행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었어요. 마리는 그동안 그 점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 승무원의 부드러운 배려를 보며 그녀는 새로운 사명을 느꼈어요. 그것은 화려한 직업이 아닐지 몰라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의 분주한 공항에 발을 내디딜 때 마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어요. 그녀를 짓눌렀던 피로가 더 이상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해는 이 여행을 몇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린 딸아내게 베트남의 작은 마을을 넘어선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죠.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일본이었어요. 이엔이 늘 동경해왔던 나라 그 문화 아름다움 그리고 사람들을 감탄하던 나라였죠. 하지만 도쿄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그녀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진 않았어요.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어요. 여행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일본어 문구를 배웠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모든 대화는 더 많은 노력과 몸짓 그리고 오해를 필요로 했어요. 게다가 복잡한 교통 시스템은 그녀를 압도했어요. 영어로 된 지도를 들고 있어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마치 퍼즐을 푸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이엔과 하는 더 지치고 혼란스러웠고 이엔이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법 같은 순간들은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평소에는 에너지와 호기심이 넘치던 한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바쁜 거리와 붐비는 지하철을 돌아다니는 긴 하루들이 그녀에게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해는 딸의 커져가는 좌절감을 느꼈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 여행은 모험이 되어야 했는데 대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지며 기대했던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은 한국에 도착하면서 바뀌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해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모든 것이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어요. 공항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인사를 건넸고 그들의 친절함이 이엔을 즉시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서두르는 모습도 혼란도 없었어요. 그저 매끄럽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죠.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것도 쉬웠어요. 표지판은 명확했고 공항과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시스템은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이해는 모든 것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옆에 서서 손을 꼭 잡고 있는 한을 보았어요. 한은 새로운 풍경에 넋이 나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이해는 비로소 그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을 여행하는 동안 그 따뜻함과 편안함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들이 가는 모든 곳, 분주한 시장에서부터 고요한 사원까지 그들은 존중과 친절로 맞이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귀한 손님처럼 대했어요. 질문이 있을 때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바로 도움을 주었어요. 미소, 고개 끄덕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간단한 동작들이 일본에서 느꼈던 거리감을 넘어서게 해주었어요. 어느 저녁 그들은 경복궁에 도착했어요. 서울 한가운데 있는 수백 년 된 궁궐이었죠.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고 고요한 궁궐마당을 걷고 있을 때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바람은 차가웠고 부드러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궁궐은 눈으로 덮여 하얀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엔과 하는 큰 화려한 문 옆에 서서 눈송이가 땅으로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하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아들였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궁궐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이해는 한이 여행이 시작된 후 가장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이해는 눈 내리는 궁궐을 바라보며 깊은 평온함을 느꼈어요. 여행 초반의 좌절과 어려움은 눈처럼 녹아버렸고 대신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공유한 경험, 그들이 받았던 대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간 추억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행이란 이해는 깨달았어요. 인생과도 같아요.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친절함이 그 여정을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이엔이 예상치 못한 수준의 환대와 배려를 보여주었어요. 작은 순간에서부터 큰 경험까지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이 따뜻함과 존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이엔과 하는 한국의 경이로움을 더 많이 탐험했어요. 궁궐 뻔한 시장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을 방문했죠. 각각의 경험은 이엔에게 그들이 받은 대접에 대한 감사함을 더 깊이 느끼게 했어요. 길거리 음식을 주문할 때나 지하철에서 길을 물을 때나 사람들은 늘 인내와 친절로 대했어요. 일본에서 느꼈던 스트레스와 혼란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만남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모든 도전은 미소로 맞이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이에는 호텔방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는 곁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작은 얼굴은 여유롭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이에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사랑으로 벅차올랐어요. 이 기억들이 그들이 베트남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간직할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함께한 웃음, 사람들의 따뜻함, 그들이 환영받았던 편안함. 이것들이 오래도록 남을 순간들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출발을 준비하면서 이에는 한국이 단순한 휴가 이상의 것을 그들에게 선사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친절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고 작은 순간에도 배려와 존중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방문한 장소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에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가 중요한 여행이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서울을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이에는 감사의 물결이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그들을 품어주었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평온함을 주었어요. 또한 여행의 아름다움은 단지 명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이 구름 아래로 사라질 때 이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자신과 한이 한국에서 만든 기억들이 평생 소중히 간직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인간적 연결의 아름다움과 낯선 곳에서도 친절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었어요.